딥러닝에서 회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집값 예제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트레인 데이터 살펴보면은 트레인 데이터는 404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또 테스트 데이터는 102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피처는 이제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는 이제 첫 번째로 1인당 범죄율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25,000피트 이상 거주하는 토지의 비율. 그래서 뭐 땅이 넓으면은 이제 부자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을당 비소매 사업 에이커의 비율, 이제 비소매 지역에 대한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주택가인지 상업지구인지 이런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찰스강에 인접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1이면은 이제 인접해 있다. 0이면은 이제 인접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한강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강 인접해 있으면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소산화물 농도입니다. 쓰레기 같은 거 태우면은 질소산화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기의 질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주거당 그 평균 객실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940년 이전에 건설된 소유주가 점거한 건물의 비율. 그리고 5개의 보스턴 고용센터에 대한 가중치, 얼마나 그 먼지, 가까운지에 대한 가중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9번째는 방사형 고속도로의 접근 지수. 10번째는 $10,000당 부풀의 가격 세율이라고 했는데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대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마을별 학생과 교사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으면 교사들이 더 많을 테니까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흑인의 비율,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이 많이 있겠죠. 흑인은. 그리고 이제 낮은 지위의 인구의 비율 해서 이제 소득이 낮은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나 살고 있는지, 이렇게 13개의 정보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Y값, 연속된 가격이고요. 값이고, 주택의 가격이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타겟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셨던 회귀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죠? 그러면 코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랩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파일명은 좀 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하우징 이그젬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좀 작성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 설정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딥러닝을 하시려면은 이제 딥러닝에 GPU를 사용하셔야 조금 더 속도가 빠르실 텐데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클라우드에 이 런타임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GPU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하셔서 이제 노트 설정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GPU라고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제 학습시키실 때 이제 GPU로 학습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집값 데이터. 첫 번째로 저희 데이터를 한번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롬 하셔가지고 케라스 점 하셔서 데이터 세트 해주시고 이제 임포트를 이제 보스턴 하우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스턴 하우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여기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불러오시는 방법은 보스턴 언더바 하우징이라고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이 모듈명에 로드 언더바 데이터 하셔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코드를 실행시키셔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기만 하시면은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은 이제 이렇게 괄호 2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튜플이라고 하죠. 그렇죠? 튜플. 두 가지로 데이터를 나눠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그 다음에 트레인 언더바 타겟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y값, 즉 학습용 x값 y값, 또 테스트용 x값 y값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타겟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짠 갖고 오시면, 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진 않지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가져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 잘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살펴보시면 이제 이렇게 404,13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 건수는 현재 404건의 데이터다. 이제 이렇게 아까 보셨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404건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고, 404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열이 있는데 열이 몇 개? 13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 우리가 학습할 트레인용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타겟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인이죠. 트레인 언더바 타겟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이렇게 타겟 데이터는 이제 우리 y값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y값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속된 값입니다. 그죠? 연속된 값들로 되어 있고, 이 13개의 피처들이 이 y값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테스트 데이터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건수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점 쉐입 한번 짠 찍어 보시면 데이터 건수는 102건이죠. 그리고 피처가 13개인 상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 언더바 타겟이죠. 타겟 점 쉐입 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102개의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제 자료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 데이터를 한번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저희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보니까 이 x값들도 연속적인 값들이 쭉 들어있네요. 그죠? 연속적인 값들이 쭉 들어있고, 또 어떤 값은 좀 값이 크기도 하고 좀 작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피처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플로립을 이용해서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plt 점 하신 다음에 저희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박스 플롯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불필요한 것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 얘는 plt.show라고 하시면 아마 없어질 아이니까 한번 plt.show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 해가지고 화면에 이제 출력해라 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박스 플롯인데요. 박스 플롯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보니까 지금 이제 0번째부터 13개의 피처, 13개의 피처에 대한 정보가 아래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y값, 이제 요 y값, 요 y축에 해당하는 정보는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데이터들은 이제 요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간혹 요런 애들 보이죠? 7번째, 10번째, 그리고 12번째.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범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12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런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 때문에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신경망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요소로 데이터 간의 어떤 범위에 대한 차이값이 이제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특성별로 우리 각각의 특성별로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정보로 데이터를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평균값. 이 평균은 누구의 평균이냐? 각 열의 평균입니다. 각 열의 평균이고요. 그래서 표준화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x에서 평균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열별로 각 자기 열에서의 평균, 자기 열에서의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표준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열별로 평균을 구하는 게 필요한데요.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 민이라고 하시면 엑시스를 0이라고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는데 각 열별로 합산된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평균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MEAN 해서 짠 찍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13개의 값이 보여질 텐데 이 13개의 값은 각각의 열에 대한 평균 값입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을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아까 수식에서 평균을 뺐었잖아요.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하고 이퀄 하시면은 이제 평균을 각각의 모든 값에서 다 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데이터가 404건의 데이터가 열이 13개인 픽처가 있는데 이 민은 뭐다? 각 열별 평균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에서 자기 걸 빼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또 찍어 보시면 그래서 우리 트레인 데이터는 각각의 자기 값에서 그 열에 해당하는 평균이죠. 열에 해당 평균을 하나하나씩 다 빼준 값 일단은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가 구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D라고 한번 구해 볼게요. STD는 이제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std 하셔가지고 똑같이 엑시스 0으로 주시면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했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구해졌고 이 구해진 표준 편차에 대해서 그럼 이제 각각을 다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는 이제 나누기를 합니다. 슬래시하고 이퀄 해볼게요. 하고 std에 해당하는 각 열별의 표준 편차로 각각을 다 나눠서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라고 이렇게 한번 좀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분포가 좀 맞춰졌는지 잘 보여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플로립으로 한번 또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lt.boxplot 해서 저희 데이터가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찍어 보면 이것도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 위에 저희 한번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많이 나오니까 얘를 plt.show까지 좀 해주셔야 되겠죠. plt.show 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매플로립으로 이제 찍어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각각의 이제 x축에 해당하는 이제 1부터 이제 13까지 쭉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0이라고 하는 이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잘 모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값이 작아봐야 마이너스 4, 커봐야 8 정도 되는 이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막 700, 800 이렇게 올라가는 들쭉날쭉한 이제 그런 모양을 좀 보셨었는데, 저희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잘 이제 0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이제 잘 모여져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습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표준화를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한번 표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이퀄 해서 이제 평균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하시고 이퀄 하셔서 슬래시 하신 다음에 이퀄 하고 std라고 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해 주실 때는 이제 저희가 학습을 누구 기준으로 맞추냐, 학습을 우리 트레인 데이터 기준에 맞추죠, 그죠?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기준을 맞추냐?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우리 모델이 이미 트레인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는 자기의 자체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걸 쓴다? 네, 맞습니다. 트레인 거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변형을 해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데이터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모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프롬 하셔가지고 일단 케라스에서 이제 임포트 해서 모델즈에서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프롬 하셔가지고 케라스에 임포트 하셔서 레이어즈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모델명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델명은 그냥 뭐 모델이라고 해볼게요. 뭐 이건 여러분 원하시는 이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즈.sequential 하셔가지고 sequential sequential 하셔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모델.add 하셔가지고 layers. 하셔서 dance라고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뉴런은 몇 개? 한 64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이제 RELU, 이제 렐루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 더. 이제 우리 인풋에 대한 쉐입,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 그러면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점 쉐입 하셔가지고 1번째가 이제 열이 되겠죠, 그쵸? 열에 해당하는 정보니까 열이 지금 1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이라고 그냥 적어 주셔도 되겠고요. 13개의 피처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먼저 알려주시면은 이제 첫 번째 입력을 받아들이는 입력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층은 이제 layers.dance 해주시고, 또 이제 64개의 뉴런, 요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개수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액티베이션 하셔가지고 RELU, 이제 렐루를 쓰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모델.add 하셔가지고 layers.dance 해주시고, 이제 한 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연속된 값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델링이 되겠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컴파일 하셔가지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트 함수를 쓰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과를 보여줄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해서 코스트의 최소값은 어떤 방법으로 구할지 이렇게 이제 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모델.compile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라고 하셔가지고 RMS PROP, 적어주시고 뭐 SGD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RMS 프롭도 있고 또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SGD를 그냥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MSE라고 쓰겠습니다. MSE는 저희가 앞서서 보셨던 우리 예측값과 정답 사이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 해가지고 mean squared error였죠. 그쵸? 그리고 매트릭스 METRICS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쭉 진행을 하면서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에 대한 측도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 측도는 보통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MSE를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MA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E. 그래서 요 MAE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앱솔루트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민은 평균의 민입니다. 평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데이터 개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 그 다음에 a가 앱솔루트 절대값이고 뒤에 에러는 이제 우리 예측값이랑 예측값이랑 정답의 차이. 그러면은 여기가 hxi yi 이렇게 이제 예측값과 절대값에 MSA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제곱이었죠. 그죠? 차이의 제곱이었는데 MAE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정답이랑 얼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요게 이제 우리의 측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2가 붙은 애들, 에러라고 붙은 애들은 이제 값이 작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이 값이 작게 나올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학습을 실제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이제 fit 하셔가지고 학습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델점 하셔가지고 이제 fit 하셔가지고 학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rain 언더바 데이터, 우리 이제 학습 데이터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rain 언더바 target 해주시고, 그 다음에 epochs라고 해서 이제 포문을 몇 번 돌 거냐? 80번 정도 돌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주시면 몇 번 주실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치 사이즈 한번 볼게요. 배치 사이즈는 한 16개 정도. 그리고 네, 트레인 언더바 잠시만요. 그리고 옵션으로 밸리데이션 스플릿 SPLIT 스플릿 하셔가지고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0.2 정도로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폭 쭉 진행이 되면서 학습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폭이 80번 다 돌았는데요. 80번을 다 돌고 났을 때의 결과는 이렇게 이제 80번까지 다 돌았고, 한 번 에폭 도는데 이제 시간은 굉장히 짧게 0초도 안 걸렸죠. 한 7ms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에 이제 사용을 할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를 다 주긴 했는데
요 데이터들도 사실 좀 잘 잘라서 요 데이터도 잘 잘라서 쓰면 진짜 학습에 쓰는 데이터, 그 다음에 밸리드 VLID 밸리드한 데이터, 밸리드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이 검증 데이터를 좀 쪼개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아까 그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제 0.2라고 줬는데 이 값은 이제 0.8은 학습에 사용을 하고 그 데이터 중에 일부 0.2는 학습에 쓰지 않고 이 데이터를 한번 검증해 써보자. 얼마나 에러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스플릿을 잘라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니라 랜덤 샘플링 하면서 이 검증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조금 짧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 데이터 중에서 결과값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결과값을 좀 놓고 보면요. 그래서 이 밸리드라고 로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 로스와 MAE라고 하는 요 두 값은 우리 트레인에 대한 데이터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쭉 시켰을 때 이 로스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로스가 조금 이제 작아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5.26 그 다음에 5.14 하다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그쵸? 4.96으로 좀 떨어졌고 또 5.50이니까 약간 더 올라갔다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뭐 트렌드를 쭉 보시면은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감소하고 있다. 로스가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구나. 학습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E라고 하는 우리의 측도 또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위에보다는 아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MAE 값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학습이 잘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 부분을 보시면은 이 밸리데이션 로스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로스도 마찬가지로 쭉 떨어져야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는 듯 하다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다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5.33이었는데 16.76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밸리드를 보니까 우리가 트레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학습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 밸리드를 같이 놓고 보니까 학습이 잘 안 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쵸? 얘는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벨 MAE라고 되어 있는 이 값도 MAE 값, 에러니까 얘도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인데 값이 좀 작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다시 또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감소하기는 했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보면서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무조건 에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밸리드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정표를 보면서 얼마나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좀 위로 올라가서요. 이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던 거를 좀 맞아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에폭들 쭉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죠? 트레인 데이터를 이렇게 줬고,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타겟, 이제 트레인용 X 값, 트레인용 Y 값을 같이 세트로 잘 줬고요. 그 다음에 에폭을 80이라고 줬는데, 제가 아까 포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얼만큼 루프를 도는가, 루프를 얼만큼 도는가, 이건데, 8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를 한번 쭉 소진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쓰는 거를 원 에폭이라고 합니다. 원 에폭. 우리 데이터가 아까
404건이었잖아요. 이 404건의 데이터를 한 번 소진하는 것을 원회폭이라고 하고, 이걸 몇 번 한다? 80번 반복하면서 학습을 시킨다. 그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SGD라고 하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이 전체 데이터를 다 써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확률적으로 일부 데이터들만 샘플링해서 뽑아서 가져가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샘플링된 데이터를 뽑아서 몇 건씩 갖고 갈 거냐? 16건씩 갖고 갈 거다. 16건을 학습을 시키고 또 그 다음 번째 학습할 때는 또 다른 16개의 데이터가 뽑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학습시키고 또 그 다음 번째도 마찬가지로 16개를 또 뽑아서 학습시키고 요걸 하겠다는 것이 배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랜덤하게 시키면서 랜덤하게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 이제 SGD라고 하는 방법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해서 우리가 트레인용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데이터 중에 일부 잘라서 쓰는 밸리드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학습이 되고 있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는 거죠. 얘는 쭉 에러가 떨어지고 있는데 밸리드는 에러가 쭉 같이 떨어지고 있으면 오케이, 이거는 학습이 잘 된 거다. 근데 얘는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내용 보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습까지 진행을 하셨고, 그러면 학습 이후에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하나? 학습을 다 하셨으면은 우리 테스트 데이터가 남아 있죠. 그렇죠?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평가를 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평가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우리 모델 이름 evaluate라고 하셔가지고 evaluate, 이 뒤에 자동 완성 기능은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은 저처럼 자동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또 테스트 언더바 타겟 데이터가 있었죠. 그렇죠? 타겟츠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값이 얼마나 어떻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로스 값입니다. 로스. 이제 뒤에 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측도로 준 데이터가 있죠. 그죠? 매트릭스라고 해서 측도로 준 데이터가 있고, 그게 이제 MAE라고 하는 값이었는데, MAE에 대한 값이 이제 2.97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로스죠. 그죠? 로스 손실에 대한 값은 한 2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저희 아까 학습을 했을 때 마지막에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 16.76 정도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값은 조금씩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E 값도 2.6 정도 나왔는데 MA 값도 약간 크죠? 2.97이고 그 다음에 로스 값도 24 정도 되니까 좀 값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시스템의 성능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MA 값이 한 이제 2.97 정도 됩니다. 라고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회귀 문제, Y 값이 연속인 이제 회귀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